바로 관객과에 대한 시작하겠는데요. 관객과에 대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저희가 누군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안녕하세요. 각색을 맡은 윤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을 맡은 신유천입니다. 처음부터 남인을 드립니다. 먼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연 실황 촬영도 있고요. 관객과의 대화 자체가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두산센터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 두산센터의 팟캐스트에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함께 이 대화를 공유하지 못했던 관객분들과의 공유를 위함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를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 이렇게 마주보는 구도로 있어서 약간 이게 얼굴이 이렇게 마주보는 구도로 있어서 약간 조금, 그리고 공이 막 끝난 상태라서 어떤 생각의 정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치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감상도 괜찮고 이 공연 자체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에 계신 이 두 창작자분들께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자리로 갖고자 합니다. 역시나 객석에서 무대 쪽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대에 있는 저희가 객석에 있는 관객분들께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육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관객분들이 그 목소리를 다 충분히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저 뒤에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작품의 시의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원작이 나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 2019년 5월쯤에 해서 이 작품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기획을 하신 의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 질문 한 가지 우선 그렇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두루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가 할까요? 이게 저희가 매년 이 시즌 프로그램입니다. 두산 인문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공연과 강연과 상영, 영화 상영이 있겠죠. 그리고 전시까지 이렇게 종합적인 기획을 하게 되는데 올해의 테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주제 설정은 가장 동시대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 그 테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첨예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층, 계급,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교육 문제까지 여러 층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키워드가 저희가 이번 올해로 다룰 두산인문극장 주제로 아파트를 설정했고요. 이 아파트의 주제에 맞춰서 작품 라인업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주제를 어떻게 담아낼까, 무대화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소설을 막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파트를 주제를 창작자분들께 의뢰를 해서 작가분들이 이거를 쓸 수도 있지만 기존에 아파트에 대한 상징, 의미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 무엇일까에 대한 리서치가 있었고 그 원작을 찾는 중에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감독이자 소설가인 이창동 감독의 녹천에는 꿈이 많다라는 작품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적으로 당시 이게 1992년도 한국일보 상장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긴 한데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아파트라는 화두는 그때 당시와
지금 시간이 흘러서도 낡았다는 느낌보다는 여전히 제가 저희들이 그 작품을 검토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보시면 작품의 배경이자 또는 극중 인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준식이 왜 굳이 그렇게 아파트를 통해서 어떤 도시 소시민의 어떤 무엇을 성취하려고 들었는지 욕망적인 것들,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작품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이라던가 나오는 언어나 말 그리고 시대 상들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당시보다는 아까 관객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 갖고 있는 주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작품이 아닐까 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좀 답변이 됐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질문도 감상평도 아니고 여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극장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제부터 부산 아트센터 팟캐스트를 듣다가 극장의 전신이 맥주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 마시는 장면 나오면 눈알이 눈에 띄어서 한표가 제 객석 계단에서 안 보였는데 시대 비용도 그렇고 오비 맥주였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얘기고요. 그리고 무대가 제가 여기서 본 연극 중에 가장 넓게 무대를 쓴 것 같더라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그 질문이 아니었지만 무대 이렇게 꽉 전체를 다 열어서 전혀 출입 그런 거 없이 하게 된 배경도 들려주세요. 여담으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간략하게 관객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두 창작자분들께 그 뒤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무대 공간감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부산센터가 극장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 극장 투어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 극장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가 맥주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딩 자체가 어떤 공연장을 위해서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 밑에 연가홀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공간 자체는 맥주집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두산의 계열사로 오비 맥주 또 이제 저희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팔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극장을 리노베이션 2007년도에 하면서 저희 소극장으로 탈피하게 됩니다. 이 맥주집을 저도 여담이지만 예전에 이 종로 일가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간간히 극장 옆에서 맥주집 언제 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있고 여기 있는 맥주집은 저쪽 종로 사각 쪽으로 가는 길로 옮겼답니다. 네. 그 무대 컨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극장에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저 기둥은 이제 저희가 무대 장치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기둥 자체까지 포함을 한 공간이 되었으면 그 기둥까지도 우리 무대 공간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되게 여러 차례 이야기들 나눴는데 그 배우들이 이동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그 소리들 다섯하고 준식 민호 미수까지 포함해서 어떤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처럼 그들의 흐름들을 그래서 그 수족관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느낌들 그래서 공간 자체도 좀 넓은 공간 안에 수족관 속에서 이 기둥 사이사이를 다니는 그 대도구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고기들처럼 연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눈 얘기가 사실 이게 아까 첫 질문처럼 시의성이 이제 조금 떨어진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이 천정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아파트의 1층에 살던 준식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아래 더 깊숙이 파묻혀 있는 그 지난 날의 그 어르신 저희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다뤄보고 싶다는 그러면서 이런 천장까지 생겨갖고 마치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높은 곳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그들의 삶을 엿보는 그런 느낌들을 무대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받아볼 텐데요. 예,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에 미숙이 걸레질을 하면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그 민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이고 준식은 그런 민우를 보면서 뭔가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변화하고 싶다 이런 걸 꿈꾸는 인물이고 미숙은 이 셋 중에서 가장 뭔가 지금 삶에 불만을 느끼고 변화를 꿈꾸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준식은 결국에는 그냥 정체된 채 끝이 나고 미숙은 뭔가 변화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또 똑같이 걸레질을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미숙이 그러면은 변화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그 자기가 불만을 갖고 있던 일상 속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희 셋이 다 합의한 건 없어서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사실 제일 어려운 캐릭터 방향을 잡는데 미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연에 이 시대에 올라가는 이 공연에서 미숙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싶은 마음도 배우분하고 연출도 하고 또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었고 연습 중에 그런 방향들과 그 실록 배우의 연기 톤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조금씩 지나 보니까는 이 작품에 그 마치 그냥 부모님의 모습을 담아내야겠다라는 큰 컨셉 아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눌렸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 바라봤을 때 실록들이 더 미숙이 더 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의 모습에서는 조금 더 눌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다시 걸레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설명을 거의 해주시긴 했는데, 예, 그래서 사실 각색 작업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말하자면 최종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미숙 같은 경우에 조금 보완을 하고 싶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들도 있고 연출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어떤 어설프게 보완을 하거나 다른 모습을 줄 때 오히려 더 애매모호한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만드는 우리들이 이제 원작의 어떤 방향들은 그대로 둔 채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그것이 메인 인물이든 혹은 이제 소리들을 맡은 인물이든 거리를 가지고 풀어낼 때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 아까 이 공연은 정확히 구도적으로는 되게 삼각형이죠. 되게 안정적으로는 인물이 명확하게 소리들 위에 인물은 준식, 미숙, 민우 이렇게 삼각구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어떤 묘한 갈등이나 관계성이 작품의 주된 요인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저는 준식의 시점이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미숙이 뒤에서 이제 걸레를 하면서 이렇게 무대를 가로지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로 저는 보거든요. 열려있다. 왜냐하면 준식이 이제 미숙은 과연 집에 있을 것이냐, 이제 앞으로 미숙을 또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준식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우의 시점으로 보자면 만약에 이 작품이 민우의 시점이었다면
약간 그 되게 순수하기 때문에 뭐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적인 계몽주의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숙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되게 적극적으로 준식과의 결혼 생활을 환멸을 느끼긴 하지만 또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적은 준식의 관점으로 이 작품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들도 있거든요. 또한 미숙이가 아까 어떤 가장 큰 변화의 그 격동에 있는 인물로 보셨는데 저도 또한 그렇게 보는데 미숙이 그랬다면 이게 작품이 흘렀을 때는 어떤 좀 약간 되게 낭만적인 주의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관객들 질문을 주셨을 때 그건 이제 저는 준식의 관점으로 봤고 준식의 어떤 상상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이후의 삶은 열려 있는 걸로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원작을 읽어봤는데 원작이 그대로 재현된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원작에 충실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각색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좀 각색을 하고 싶다 그런 유혹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소설 읽고 오셨으면 이제 각색 작가가 한 게 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사실 저도 제가 뭔가 대단히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고 아까 질문하셨을 때 말했던 것처럼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92년도에 나오는 창작 텍스트에 대한 어떤 한계도 보이고 어떤 인물들 그다음에 어떤 관점들 이런 지점들에서 조금 바꾸고 싶거나 아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고 싶거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녹초는 꿈이 많다라는 작품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몇 장면들 혹은 인물들의 어떤 다른 장면들을 넣어보기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작품의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선 안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어떤 짓들을 했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이 갖고 있는 시점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점들이 껴들어가면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결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가장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만드는 과정에서 거리감을 두고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각색 과정에서 연출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조금 마음이 멀어지게 되거나 뭔가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근데 오히려 그런 장면들을 그러니까 아까 시일성이라는 질문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시일성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지금의 문제들 혹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어떤 문제들 혹은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감을 갖고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것을 볼 때 발생하는 시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출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이게 소설의 문학성을 연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소리의 기능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각색이 가장 주요한 요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사실 좀 그런 그러니까 소설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 문장
극장 주제로 해갖고 이제 배우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낭독 공연 같을 수도 있는 부담감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낭독을 해줘야 되는 소리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움직임들이 좀 기존에 있는 3명 배우들과는 다른 움직임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 코러스인 거죠. 근데 그 코러스의 이름을 소리들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거는 뭐 거의 창작 초반 단계에서 사실 어떤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옛 것들 같은 연극을 보면서 여기에 이 공간에 사실 없는 마치 진공 상태인 것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하는 뭐 바람 같은 것들 그리고 흙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물 이런 뭐 그런 게 이제 소설도 잘 들어보면 물의 이미지들이 계속 있는데 그게 이미 녹차는 물이 썩어버렸고 흙이 쓰레기가 돼 있고 마치 썩은 쾌쾌한 냄새가 들 것 같은 그런 환경인데 사실 그런 환경을 고스란히 드린다기보다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에는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소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그런 바람 같은 의미로 좀 저의 바람이 담긴 처음에 이제 그들의 이름을 명명할 때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관객분께 마이크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원작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제 보면 몇몇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여러 역을 맡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거는 뭐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고 저는 일단 결과적으로 좋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그 재정적인 이유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몇몇 배우들이 다른 역을 맡으실 때는 의상을 뭐 바꾸실 수도 있었고 아니 뭐 그런데도 의상이 같았다거나 아니면 주어진 역마다 다른 목소리와 스타일로 뭐 이렇게 연기를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무언가가 계속 덧붙여지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연기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연기를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머니의 한복을 예를 들자면 한복이 사실 좀 과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못 살던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지하철에 있을 때 뭐 명절날 지나다니면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할머니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이 보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게끔 특별한 어떤 약속들을 얹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컨셉으로 갖고 갔던 거고 그리고 한 벌의 옷들이 끝까지 가서 거기에 마치 이렇게 땀 냄새가 날 것 같고 뭔가 그게 모두에게 익숙해지길 바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공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감사함을 말씀드리자면 이미지적으로 좀 방점을 많이 찍어주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흙이 떨어지는 장면이라던가 거울이 무너지는 그런 큰 소리 그리고 물을 사용한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관객들한테 자극이 된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정말 좋았고요.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 무대 자체가 큰 수족관처럼 느껴지는 것이 의도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느껴졌는데 준식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나 중반부에서 이제 이 단을 넘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것에 대한 좀 함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준식이 들어오는 거, 들어올 때 사실 준식이 그 빵 공장 이야기가 사실 준식은 거의 그 전까지 어떤 말이나 표현들을 자기 내면의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일 뒤까지 미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가깝게 그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소리들이 제일 가깝게 다가가고 싶었고, 사실 수족관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거울이 깨지고 났을 때는 이미 금이 가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준식은 기억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기억들이지만 준식 같은 끊임없이 잊혀지지 않고 있는 그 기억들인데, 그게 되게 저희가 막 그 심리 상담할 때 어떤 그런 곳에 가서 몇 년째 계속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조근조근하게 터놓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처음부터 그런 장면을 구상을 했고요. 사실 그걸 위해서 앞에서는 준식의 입을 계속 다물게 만들었고, 모두가 그런 마음의 준식의 입장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공연을 저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봤고 제가 살았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점 갈수록 역할들의 감정에 몰입이 돼서 너무 좋았고, 그 배우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연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거울이 넘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거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무대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인데 그 뒤에 보시는 분들이 스포일러가 됐을까요? 그리고 안무하시니 사실 그 상징적 소설에는 이제 발로 차서 그 화장대가 넘어진다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공연에서 좀 더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넘어가는 게 왠지 준식이 상황하고 좀 맞지 않을까. 이게 본인이 일을 치러가고 깬 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가면 어떨까 했고, 여기는 이제 밀어서 넘어뜨리는 거.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이따가 제가 저기 서 있겠습니다.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질문이 어느 정도 그럼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쉬웠던 점도 아니면 어떤 저희한테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제 공연이 4주거든요. 이제 올해 이번 주가 저희 공연 첫 주였고요. 남은 공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그걸 좋은 잘 청취를 해서 이후의 공연에 반영하는 자리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뭔가 아쉬운 점, 어떤 서사적인 맥락에서 요즘은 조금 좀 구분이 안 된다, 좀 명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점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가님의 요즘은 관객분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관객분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좀 제작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준식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이상을 이제 새로 찾아 나가거나 희망을 찾아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좀 그런 상황이나 시대가 낳은 수많은 준식들이 어떻게 다시 행복한 뭔가 이상을 찾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작진분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장어라서 예, 좀 역대급의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예상했던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전에 썼던 작품에서도 어떤 이상이나 바람직한 방향이 어디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여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에 대한 공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준식을 볼 때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회사에 다니거나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이렇게 고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이상과 어떤 꿈과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이 과연 맞을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녹천의 꿈이 없다가 소설집이거든요. 92년도에 나온. 거기에 있는 다른 작품들이 읽어보면은 사실 다른 작품들, 다른 단편들에 있는 거는 민우 같은 인물이 주인공인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그 92년도에 나온 작품집들 중에 약간 돋보이는 이유는 어떤 이상과 오름을 쫓는 인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주위에서 있을 것 같은 인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다만 그냥 이대로 고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뭐 이런 작품을 보든 혹은 생각을 하든 막 무엇인가를 무조건 쫓지는 않더라도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모습을 일단 아는 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연습 들어올 때 제가 이제 배우들에게 처음 했던 말은,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계속 보면 이제 행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러니까 식물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꽃을 피우는 것까지를 저희 사람들은 삶에, 지금 사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꽃은 피겠지만은 날씨가 안 좋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비가 오면 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꽃이 피는 이유는 바람이 불고 수정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근데 저희가 지금 준식에 사는 것도 아파트를 얻고 무언가 소유하고 어떤 것들을 욕망한 것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꽃의 단계까지만 가지 않을까. 근데 열매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벌도 날라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는데, 결국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그러면은 저는 이 흙 속에 묻힌 것들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흙 속에 묻힌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프로그램북에서 썼듯이 무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인 건데, 그게 전 세대부터 내려온 무지들이고, 지금 우리도 어차피 무언가들을 또 무지로 그 땅속에 묻힐 것만 같은데, 그러면은 자꾸 보면은 되게 독특하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용서해줘,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 사랑에 대해 얘기를 했어. 이게 사실 이 작품에 되게 결이 안 맞을 것 같지만 그 단어가 그게 마치 싹이 트는 것처럼 그 단어가 잘 나오길 바랬거든요. 어색한 상황에서도. 결국에 준식이 몰랐던 거는 사랑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성적인 것들이 아니고 타인과의 그런 사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이
또 하나 몰랐던 거는 정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단순히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고 엄마는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틀린 일들을 계속 했지만은 엄마의 삶이 옳았다라는 걸 준식은 계속 기억을 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 정의는 무엇일까? 물론 민우가 계속 쫓아가는 정의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그 사람과 정의의 관계를 공연을 하면서 저도 공연 올리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그냥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책으로 혹은 결국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준식이가 이제 흙이 쏟아지는 데서 저는 딛고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그것을 알고 바라보고 어디서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각자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해결책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작품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그 말씀 질문에 대한 답을 명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이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저한테는 진행형의 문제이고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계속 들여다볼 때마다 처음에 1차적으로는 주치가 대입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도입니다. 그다음에 미수, 민우, 그리고 수많은 소리들. 저한테는 준식이 가장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왜냐하면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근데 다른 인물들은 과연 그 모습이 나한테는 없을까? 나는 과연 준식만이 내가 이렇게 1차적으로는 대입하기 쉽지만 그 말하고 하는 시점 자체도 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이 쉽지만 아마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숙일 때도 있을 테고요, 민우일 때도 있고 수많은 소리 들릴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행복이라는 정의를 아직까지 저도 찾고 있는 과정이고 삶을 살고 있고 살아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으로 다가왔고요. 다만 작품을 통해서는 객석에 있는 관객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 아파트라는 주제를 드렸을 때는 아마 그게 긍정의 이미지보다는 부정의 이미지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 유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시대 공감적인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작품을 한번 봐주시고 저희도 만들면서 이 안에서 만드는 사람들 간에 어떤 영감을 주고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작품을 스터디하면서 리서치하면서 관객분들은 저희가 만든 작품을 보고 각자의 감상 또는 앞으로 이게 또 어떤 부지불식간에 언제 어떻게 어떤 장면이 여러분께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샤워할 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객분들께 이 작품 자체가 커다란 질문이 아닌 그래도 일상적인 질문으로서 한 번쯤은 자신을 그리고 주변을 함께 할 수 있고 나와 주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정도만 돼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관객과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 갈무리 짓고자 합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3주 공연이 남았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즐겁게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면 좀 추천도 해주십사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어나서 관객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